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이야기 속 속담풀이 소곤소곤 속담속담. 이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며 크고 작은 지혜를 터득했어요. 그리고 이를 자손들에게 들려주며 살아왔지요. 이렇게 쌓여온 지혜는 짧은 속담으로 다듬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재미있는 옛 이야기 속에 담긴 속담을 통해 조상들이 남겨준 교훈을 되새겨 볼까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두고도거지. 옛날에 두고도거지가 살았어요. 두고도거지는 정승대감이 느지막이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만 젊어서 일찍 죽을 운명을 타고났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찾아와 아들을 살리려면 거지처럼 고생을 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고도거지는 스님을 따라가 절에서 온갖 힘든 일을 도맡아 했지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난 뒤 두고도거지의 꿈에 저승사자가 나타나 말했어요. 3년 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견디면 너희의 목숨을 100년까지 늘려주겠다. 저승사자의 말을 들은 두고도거지는 최진사 댁 머슴이 되어 온갖 고생을 견뎠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자. 두고도거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마침내 3년이 흘러 두고도거지는 목숨을 100년이나 늘리고 최진사 댁 막내딸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어요. 속담풀이. 두고도거지는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은 뒤에 복을 받았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은 두고도거지처럼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은 뒤에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손톱 먹은 쥐. 옛날에 절에서 글 공부하던 선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선비가 손톱을 깎아 방 구석에 놓았더니 쥐 한 마리가 뽀르르 나타나 손톱을 오물오물 먹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쥐는 선비의 손톱을 먹곤 하더니 언젠가부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1년이 지나 선비가 글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자기랑 똑같이 생긴 가짜 선비가 있는 거예요. 가짜 선비는 바로 손톱을 먹고 달아난 쥐였어요. 가짜 선비는 집안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지만 선비는 글 공부만 했기에 제대로 아는 게 없었어요. 결국 선비는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아이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네. 선비는 억울해서 땅을 치며 울었어요. 나중에 고양이를 데리고 돌아와서야 가짜 선비를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속담풀이. 손톱 먹은 쥐는 가짜 선비로 변해 진짜 선비를 내쫓았어요. 쥐는 굴러온 돌, 선비는 박힌 돌인 셈이지요. 이렇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원래 살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는 것을 두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고 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신기한 그림.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어느 날 선비의 오랜 친구인 스님이 찾아왔어요. 스님은 선비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보고는 닭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지팡이로 그림 속 닭의 부리를 톡톡 치면 쌀이 쏟아지는 요술 그림이었지요. 선비는 끼니 때마다 지팡이로 그림을 톡톡 쳐서 쌀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선비의 아내는 욕심이 나서 닭 그림을 계속 지팡이로 두드렸어요. 그러자 마당 가득 쌀이 쏟아져 나왔지요. 그런데 그 쌀은 사실 궁궐 곳간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궁궐 곳간지기와 병사들은 바닥에 떨어진 쌀을 따라와 결국 선비네 집까지 찾아왔지요. 고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선비의 아내는 땅을 치며 울었어요. 결국 선비는 쌀을 훔친 도둑으로 몰려 임금님에게 끌려갔답니다.
속담풀이. 짐승의 꼬리가 길면 발에 밟히기도 하지요. 여기서 꼬리가 길다는 것은 나쁜 짓을 몰래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은 선비의 아내처럼 남모르게 잘못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들키고 만다는 뜻을 담고 있지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 멸치의 꿈. 옛날 동쪽 바다에 멸치 대감이 살았어요. 하루는 멸치 대감이 낮잠을 자다가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갑자기 하늘로 붕 날아올랐다가 땅으로 툭 떨어지고 어디론가 둥둥 떠가더니 하얀 눈이 내리고 뜨끈뜨끈 덥더니만 또 오들오들 추워지는 꿈이었지요. 멸치 대감은 꿈풀이를 들으려고 가자미에게 망둥이 대감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망둥이 대감은 멸치 대감의 꿈이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될 꿈이라고 했어요. 멸치 대감에게 서운했던 가자미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흥, 꿈보다 해몽이 좋군. 용은커녕 구렁이도 못 될 꿈이오. 가자미는 멸치 대감의 꿈이 낚시에 낚여 사람에게 잡아먹힐 꿈이라고 했어요. 멸치 대감은 펄펄 뛰며 가자미의 뺨을 3개 때렸어요. 그때부터 가자미는 두 눈이 한쪽 뺨으로 몰리고 말았답니다. 속담풀이. 해몽은 꿈풀이에요. 망둥이 대감은 별것도 아닌 멸치 대감의 꿈을 용이 될 꿈이라고 좋게 풀이했어요. 이처럼 하찮은 일도 그럴듯하게 꾸며서 좋은 일로 풀이하는 것을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한답니다. 꿀 먹은 벙어리. 훈장님의 꿀단지. 옛날 어느 서당에 점잖은 척하는 훈장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마을 사람이 꿀단지를 선물했는데 훈장님은 아이들 몰래 병풍 뒤에 숨어서 꿀을 먹곤 했지요. 귀동이는 훈장님이 무엇 하는지 궁금해서 원님이 오셨다며 훈장님을 불렀어요. 그 바람에 훈장님은 꿀을 먹다가 들키고 말았지요. 하지만 훈장님은 자신이 먹은 건 꿀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약이라고 속였어요. 귀동이는 훈장님이 외출한 틈에 아이들과 함께 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일부러 훈장님의 벼루를 깨뜨렸지요. 훈장님이 돌아오자 귀동이는 울며 말했어요. 제가 실수로 벼루를 깨뜨려서 죽으려고 단지에 든 약을 먹었어요. 그러자 훈장님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꿀을 먹었다고 아이들을 나무라면 훈장님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지요. 속담풀이. 훈장님은 단지 안에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약이 들어있다고 속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꿀을 몽땅 먹어버렸어도 혼을 낼 수 없었지요. 이 훈장님처럼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꿀 먹은 벙어리라고 해요. 다 된 죽에 코 빠졌다. 왕굴장굴대. 옛날 어느 마을에 왕굴장굴대라는 머슴이 살았어요. 왕굴장굴대가 과거 보러 가는 주인을 말에 태우고 한양에 가는 길이었어요. 점심때가 지나도 주인이 밥 줄 생각을 안 차 왕굴장굴대는 주인이 밥을 오래 두면 똥이 된다고 했지요. 그러고는 주인이 오줌 누러 간 사이에 도시락을 홀랑 먹고 똥을 싸놓았어요. 그러자 주인은 죽이라도 사오라고 했어요. 왕굴장굴 때는 이번에는 콧물이 빠졌다며 손가락으로 죽을 휘휘 저었어요. 에구 더러워. 다 된 죽에 코가 빠졌구나. 이건 너나 먹어라. 주인은 왕굴장굴 때가 꾀를 부린 탓에 쫄쫄 굶어야 했어요. 그 뒤로 못된 주인이 자신을 해치려 할 때마다 왕굴장굴 때는 꾀를 내어 위기에서 벗어나곤 했어요. 속담풀이. 주인이 죽을 먹으려고 하는데 왕굴장굴 때는 죽에 콧물이 빠졌다며 못 먹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거의 다 이루어진 일을 망치거나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다 된 죽에 코 빠졌다라고 하지요. 도둑이 제발 저리다. 박박 바가지. 옛날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작은 마을에서 오순도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할아버지 집에 도둑이 몰래 숨어들었지요. 할머니는 도둑이 온 것 같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쥐소리라고 둘러댔어요. 도둑은 가슴이 철렁하여 찍찍 쥐소리를 냈어요. 할머니가 쥐소리가 아니라며 나가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고양이인가 보다 했지요. 도둑은 또 냐옹 하며 고양이 소리를 냈어요. 그 뒤로도 도둑은 계속 다른 동물 소리를 흉내냈지만 할머니는 속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집안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부엌으로 숨은 도둑은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박박 바가지라고 했어요. 도둑은 어찌나 놀랐는지 달아나면서도 박박 바가지라고 했답니다. 아이고, 도둑이 제발 저리다더니 그놈이 놀라긴 놀란 모양이야. 할아버지는 허허 웃었어요. 속담풀이. 도둑이 할아버지 집에 들어왔다가 들키자 바가지 소리를 흉내내지요. 지레 겁을 먹고 엉뚱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도둑처럼 죄를 지으면 저절로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요. 이런 경우를 두고 도둑이 제발 저리다 라고 한답니다. 도토리 키재기, 머리 헌댕이, 코 훌쩍이, 눈 첩첩이. 옛날에 같은 서당에서 공부하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개구쟁이 세 친구의 이름은 머리 헌댕이, 코 훌쩍이, 눈 첩첩이에요. 머리 헌댕이는 머리가 헐어 만날 머리를 박박 긁었어요. 코 훌쩍이는 콧물이 줄줄 흘러 늘 코를 쓱쓱 훔쳤어요. 눈 첩첩이는 눈곱이 첩첩이 쌓여 꼬이는 파리를 쫓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훈장님은 글 공부를 가르치다 설쳐대는 세 친구에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세 친구는 서로 흉을 보며 나무랐어요. 똑같이 재벌은 못 고치는 녀석들이 서로 나무라니 도토리 기재기로구나. 훈장님은 세 친구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고 떡먹기 내기를 시켰어요. 하지만 세 친구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머리를 긁고 코를 훔치고 파리를 쫓았답니다. 결국 훈장님은 세 친구의 재치에 너털웃음을 터뜨렸어요. 속담풀이. 도토리는 크기가 고만고만해서 어느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어요. 세 친구의 버릇 역시 누가 더 나쁘다고 비교하기 어렵지요. 이렇게 더 나을 것도 없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요. 배로 주고 말로 받는다. 날마다 서푼.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날도 아이는 이웃집 심부름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아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도깨비가 나타나 돈 서푼만 빌려달라고 하지 뭐예요. 아이는 도깨비가 잊어버리고 돈을 안 갚을까봐 망설였지만 결국 빌려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도깨비는 매일 저녁 찾아와 돈 서푼을 갚았어요. 돈을 빌려간 것만 기억하고 갚은 건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돈 서푼을 빌려주었는데 매일 서푼씩 받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잖아. 아이는 도깨비에게 받은 돈으로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게다가 도깨비는 요술냄비와 뭐든 말만 하면 뚝딱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까지 주었어요. 겨우 돈 서푼을 빌려주고 큰 부자가 된 아이는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속담풀이. 되와 말은 곡식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쓰는 단위예요. 말이 되보다 10배나 크지요. 도깨비에게 돈 서푼 빌려주고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은 아이처럼 작은 것을 주고 몇 곱절로 받는 것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자린고비와 달랑 곱제기. 옛날에 지독한 구두쇠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어요. 자린고비는 굴비를 걸어놓고 쳐다만 보며 밥을 먹고 부채질을 할 때도 부채살을 딱 한마디만 펼쳐 붙이지요. 그런데 달랑껍데기는 자린고비보다 더 지독한 구두쇠였어요. 달랑껍데기 영감은 굴비 사는 것도 아까워서 굴비 그림을 그려놓고 밥을 먹고 부채는 가만두고 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지요.
이걸 보고 동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딸랑 곱제기가 자린 곱제기보다 더하네 그려. 두 구두쇠 영감은 된장 위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똥파리까지 쫓아가서 똥파리에 묻은 된장을 찾아올 만큼 지독했어요. 하지만 굶주리는 동네 아이들에게는 서로 쌀을 퍼줄 만큼 베푸는 일도 잘했답니다. 속담풀이. 뛰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이 더 재주가 뛰어나겠지요. 자린고비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지만 달랑껍데기는 그보다 더한 구두쇠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은 이처럼 뛰어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불씨 꺼뜨린 며느리. 옛날 어느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 집은 1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불씨를 꺼뜨린 적이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소중한 불씨를 잘 지키라고 단단히 일렀어요. 며느리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지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불씨를 담은 화로를 살피는데 불씨가 꺼져 있지 뭐예요. 해구머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멀쩡하던 불씨가 꺼졌으니 어떡하면 좋아. 며느리는 화가 난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나서 밤새 불씨를 지켰어요. 하지만 잠깐 조는 사이에 또 불씨가 꺼지고 말았지요. 그 다음 날, 며느리는 웬 사내아이가 불씨 화로에 오줌을 싸고 달아나는 것을 쫓아갔어요. 사내아이가 달아난 곳은 깊은 산속 산삼밭이었지요. 산삼이 사내아이로 변신했던 거예요. 덕분에 며느리는 시부모님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답니다. 속담풀이. 며느리가 불씨를 잘 지켰는데도 불씨가 꺼지고 말았어요. 맑게 갠 하늘에는 좀채 벼락이 치지 않는 법인데 느닷없이 날벼락이 친 것처럼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해를 입는 경우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해요. 말이 씨가 된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강 건너 마을에 소문난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게으름뱅이는 일을 하기는커녕 매일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기만 했어요. 참다 못한 아내가 소에게 여물이라도 주라고 하자 귀찮기만 한 게으름뱅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야, 너는 좋겠다. 잠만 자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다음에는 소로 태어나고 싶네. 집에서 나온 게으름뱅이는 산속 움막에서 할아버지가 만든 소탈을 써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 대로 진짜 소가 되고 말았답니다. 말이 씨가 된 거예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돌밭을 갈며 힘들게 일을 해야 했어요. 견디다 못한 게으름뱅이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고 우걱우걱 물을 먹었어요. 그러자 사람으로 변신했지요. 그 뒤로 게으름뱅이는 두 번 다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답니다. 속담풀이. 게으름뱅이는 일하기 싫어서 늘 입버릇처럼 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대로 되고 말았네요. 씨앗이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듯 말했던 것이 사실이 될 때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해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 단방귀 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 형제가 살았어요. 착한 동생은 부지런히 나무를 해서 팔았지만 못된 형은 동생을 부려먹기만 할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동생은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동생이 구덩이 바닥에 고인 꿀을 먹었더니 단방귀가 나왔어요. 동생은 마을 장터에서 단 방귀를 팔아 큰 부자가 되었지요. 못된 형은 동생의 얘기를 듣고 동생처럼 산에 가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하지만 형이 구덩이에서 먹은 건 꿀이 아니라 똥물이었어요. 그때부터 형은 단방귀가 아니라 고약한 냄새가 나는 방귀를 뀌게 되었지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고 못된 짓만 하던
형은 썩은 똥 냄새가 나는 방귀를 팔려다가 혼쭐이 나고 말았답니다. 속담풀이. 못된 형은 착한 동생을 부려먹기만 했어요. 착한 동생이 단방귀로 큰돈을 벌자 세민한 못된 형은 따라하려다 결국 벌을 받았지요. 못된 사람이 미운 짓만 계속하는 것을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라고 해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찜 내라 한다. 토끼의 재판.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숲속에서 어흥 소리가 나서 가보니 구덩이에 커다란 호랑이가 빠져 있었지요. 호랑이는 선비에게 꺼내주면 절대 잡아먹지 않을 테니 제발 구해달라고 했어요. 선비는 그 말을 믿고 통나무를 구해다 구덩이에 내려주었지요. 그런데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호랑이가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찜 내라 한다더니 이럴 수가. 선비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느티나무와 소에게 호랑이의 행동이 옳은 일이냐고 물어보았지만 모두 호랑이 편만 들었지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토끼가 꾀를 내어 호랑이를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 덕분에 선비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답니다. 속담풀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그 사람이 자기 보찜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이가 없겠지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찜 내라 한다라는 속담은 호랑이처럼 은혜를 입고도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덤벼드는 것을 뜻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우 누이. 옛날에 아들만 셋을 둔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의 소원은 예쁜 딸을 하나 갖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100년 묵은 여우가 이 소원을 듣고 그 집 딸이 되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난 지 10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자꾸만 일어났어요. 밤마다 소가 한 마리씩 죽는 것이었지요. 하루는 막내 아들이 외양간을 지키다가 누이가 여우로 변해 소의 간을 빼먹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예쁜 딸이 여우라는 막내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결국 막내 아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딸로 변신한 여우는 가족을 모두 해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딸을 믿었지만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거예요. 막내 아들이 용왕의 딸을 구해주고 집에 돌아왔더니 가족이 모두 여우에게 잡아먹힌 뒤였지요. 막내 아들은 용왕의 딸이 준 병 3개로 여우를 물리쳤답니다. 속담풀이. 튼튼하다고 믿은 도끼의 날이 떨어져 발등이 찍히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믿었던 딸이 여우였던 것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잘 될 거라고 믿었던 일이 어긋나 오히려 해를 입는 것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콩쥐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란 아이가 살았어요. 일찍 어머니를 잃은 콩쥐를 위해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와 팥쥐는 늘 콩쥐를 구박하고 괴롭혔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원님이 잔치를 열었어요. 콩쥐도 잔치에 가고 싶었지만 새어머니는 물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멍석에 널린 별을 모두 찍고 배를 9필이나 짠 다음에 오라고 했어요. 콩쥐가 물을 채우려고 보니 물독 바닥에 큰 구멍이 나 있었어요. 아무리 부어도 물독에 물이 차지 않네.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콩쥐가 한숨을 쉬는데 두꺼비가 다가와 구멍을 막아주었어요. 또 참새들이 별을 대신 찧어주고 선녀님은 배를 대신 짜주었지요. 덕분에 콩쥐는 잔칫집에 갈 수 있었어요. 콩쥐는 원님과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속담풀이. 새어머니는 콩쥐가 잔치에 오는 게 못마땅해서 구멍난 독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구멍난 독에 물이 채워질 리 없지요. 이처럼 아무리 힘들여 일해도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도깨비 감투.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하루는 밭일을 하러 갔다가 산에서 감투를 주웠어요. 그런데 이 감투를 쓰니 아무도 농부를 보지 못했어요. 바로 도깨비 감투였던 거예요. 농부는 도깨비 감투를 쓰고 장터에 가서 떡이며 과일을 슬쩍 집어먹었지요. 도둑질의 재미가 들린 농부는 이제 도자기며 비단옷 같은 값비싼 물건들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농부가 집으로 오는 길에 지나가던 사람의 담뱃대에서 불똥이 날아와 감투에 구멍이 나고 말았지요. 농부가 집으로 뛰어오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두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하지만 농부는 오히려 화를 내며 구멍을 때우라고 했어요. 아내는 마지못해 빨간 헝겊으로 감투를 기워주었지요. 결국 농부는 최부자네 집에 가서 금덩어리를 훔치다가 붙잡히고 말았어요. 농부는 흠씬 매를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답니다. 속담풀이. 도깨비 감투를 쓴 농부는 처음에는 작은 것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금덩어리까지 훔치려 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은 이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쁜 짓도 자꾸 하다 보면 큰 죄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에 젊은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귀가 자꾸만 길어져 그만 당나귀 귀처럼 된 거예요. 임금님은 모자장이를 불러 귀를 가릴 수 있는 만큼 모자를 만들라고 했어요. 물론 큰 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요. 모자장이는 참다 못해 병이 나자 깊은 산속 대나무 밭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외쳤어요. 그때부터 대나무 밭에서는 스슥 스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문은 금세 온 나라에 퍼졌죠. 허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세상에 비밀이란 없구나. 임금님의 명으로 대나무를 모두 베었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혜로운 정승이 임금님 귀는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니 큰 귀는 흉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뒤로 임금님은 백성을 아끼는 어진 임금님이 되었어요. 속담풀이. 임금님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나자 대나무를 모두 베었어요. 하지만 소문은 온 나라에 퍼지고 말았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은 말에는 발이 없지만 천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저승에 있는 곡간. 옛날 어느 고을에 욕심쟁이 원님이 살았어요. 하루는 배가 남산만한 안악이 거짓골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원님은 안악에게 집단 한 단을 내주었어요. 그날 밤 저승사자가 나타나 원님을 끌고 갔어요. 염라대왕은 잘못 데려왔다며 원님을 돌려보내라고 했지요. 저승사자는 돌아가려면 노잣돈을 내라고 했어요. 원님은 저승 곳간에서 노잣돈을 내려고 했지만 원님의 곳간에는 집단 한 단 뿐이었어요. 결국 원님은 곡식으로 가득 찬 덕진의 곳간에서 쌀 300섬을 빌려 돌아올 수 있었어요. 원님이 덕진의 주막집에 가보니 덕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덕진의 곳간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저승국가는 베푼 만큼 재물이 쌓이는구나. 뒤늦게 깨달은 원님은 덕진의 말대로 마을의 다리를 도와주고 무엇이든 나누며 살았답니다. 저승에 있는 곳간은 베푼 만큼 채워주는 곳간이에요. 원님과 달리 덕진은 늘 베풀었기에 곳간이 가득 찼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은 씨앗을 뿌린 대로 열매를 맺듯 남에게 베풀거나 정성을 들인 만큼 결실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흥부와 놀부. 옛날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았어요.
흥부는 가난했지만 착하고 놀부는 부자였지만 심술이 가득했지요. 어느 날 착한 흥부는 다리를 다친 제비를 돌봐주었어요. 믿음의 봄,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흥부에게 주었지요. 흥부가 심은 박씨는 무럭무럭 자라 박이 탐스럽게 열렸어요. 흥분해가 박을 타니 박에서 쌀과 돈, 보석이 쏟아져 흥분해는 부자가 되었지요. 놀부는 흥부가 복을 받자 기뻐하기는커녕 셈이 나서 자리에 누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왜 이렇게 배가 아플까? 아이고 배야. 놀부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는 치료해 주었지요. 다음에 제비가 가져온 박씨를 심어 열린 박에서는 거짓대 도깨비 똥물이 나와 놀부는 크게 혼이 나고 말았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넓은 땅을 사면 곡식을 많이 거두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잘 되는 것을 샘내어 미워하는 것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호랑이와 곶감. 깊은 산 속에 커다란 호랑이가 살았어요. 어느 날 호랑이는 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갔어요. 어느 초가집 마당에 들어서자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기는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요. 그런데 곶감이 있다고 하자 울음을 뚝 그쳤어요. 호랑이는 곶감이 아주 무서운 것인 줄 알고 겁이 나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바로 그때 소도둑이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호랑이는 무서운 곶감이 올라탄 줄 알고 깜짝 놀라 달아났지요. 날이 밝아서야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걸 알고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호랑이는 곶감이 떨어졌다고 기뻐하며 멀리 도망쳤답니다. 속담풀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라를 보고 놀라서는 자라 등처럼 생긴 소뚜껑을 보고도 놀랐다고 해요. 곶감에 놀란 호랑이처럼 어떤 것에 몹시 놀라 다른 일에까지 겁을 내는 것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해요. 작은 고추가 더 맵다. 반쪽이.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정성껏 빌어 새 아이를 낳았어요. 위로 두 형은 멀쩡했는데 셋째는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눈도 하나인 반쪽이었어요. 반쪽이를 창피하게 생각한 두 형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반쪽이를 나무에 묶었어요. 힘센 반쪽이는 나무를 뽑아 짊어지고 따라갔지요. 반쪽이를 바위에 묶으면 또 바위를 짊어지고 따라갔어요. 두 형은 급기야 반쪽이를 호랑이 불 앞에 묶어놨어요. 반쪽이는 호랑이도 모두 물리쳤지요. 호랑이 가죽을 들고 가던 반쪽이는 부자 영감을 만나 내기를 했어요. 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딸과 혼이 나고 못하면 가죽을 주기로 했지요. 반쪽이는 꾀를 내어 내기에서 이기고 부자 영감의 딸과 혼인했어요. 작은 고추가 더 맵다고 형들보다 몸집은 작아도 반쪽이는 재주가 뛰어났지요. 속담풀이. 반쪽이는 형들보다 몸집은 작지만 힘이 더 세고 재주가 많았어요. 고추도 크다고 더 매운 것이 아니듯 작은 사람이 덩치 큰 사람보다 더 야무지고 재주가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작은 고추가 더 맵다라고 해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 무서운 역전. 어느 날 농부가 돌밭에서 괭이질을 하고 있었어요. 쨍그랑 꽹쨍쨍 괭이질 소리에 낮잠을 자던 도깨비가 깨어났어요. 이놈, 시끄럽게 굴면 혼내줄 거야. 도깨비가 말했지만 농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도깨비는 화가 나서 농부의 밭에 돌을 콕콕 박았어요. 도깨비의 장난을 눈치챈 농부는 똥 대신 돌을 뿌려주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지요. 이 말을 들은 도깨비는 농부를 골탕 먹이려고 밭에다 똥을 뿌렸어요. 하지만 그 똥은 거름이 되어 오히려 농사가 잘 되었지요. 여보, 올해는 농사가
풍년이네요. 허허,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고. 멍청한 도깨비가 똥을 듬뿍 뿌려준 덕분이지. 그 뒤로도 도깨비는 번번이 농부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농부가 엽전을 무서워한다는 말을 듣고는 엽전까지 마구 뿌려주었지요. 속담풀이. 도깨비는 농부를 골탕 먹이려고 농부의 밭에 똥을 뿌렸어요. 하지만 똥은 거름이 되어 농사가 더 잘 되었지요. 도깨비처럼 꾀를 내어 남을 속이려다 오히려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것을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라고 해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 복 타러 간 총각. 옛날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총각이 살았어요. 어찌나 복이 없었는지 농사를 지으면 홍수가 나고 집을 지으면 벼락을 맞아 홀랑 타버렸죠. 하지만 총각은 마음씨가 아주 착해서 밥 얻어먹으러 온 거지 할아버지를 정성껏 대접했어요. 할아버지는 복이 없어 한숨 짓는 총각에게 하늘나라로 복을 타러 가보라고 했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총각은 처녀, 아이들, 이무기의 고민을 들었어요. 마침내 하늘나라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났지요. 옥황상제는 총각에게 이미 복을 다 탔으니 돌아가라고 했어요. 총각은 옥황상제에게 이무기, 아이들, 처녀의 고민에 대한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무기는 용이 되고 아이들이 가꾸는 나무는 꽃이 피도록 도와주었어요. 총각은 그 대가로 여의주와 황금을 얻었고 처녀하고는 혼이 나게 되었지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더니 내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 뒤로 총각과 처녀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속담풀이. 총각은 지질이 복이 없었지만 컴컴한 쥐구멍에 햇빛이 들어 환해지듯 행복하게 사는 날이 찾아왔지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속담은 이처럼 아무리 고생을 하는 사람도 좋은 운수가 터지는 날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효녀 심청. 옛날 어느 마을에 신봉사와 딸 심청이 살았어요. 신봉사는 눈이 멀었지만 동네 아낙들을 찾아가 젖동량을 해가며 심청을 키웠지요. 심청은 15살이 되자 남의 집 바느질과 빨래를 해주며 열심히 살림을 꾸렸어요. 어느 날 신봉사는 개천에 빠졌다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스님의 말을 들었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심청은 스스로 뱃사람을 찾아가 말했어요. 쌀 300석을 주시면 제가 인당수에 빠지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에 몸을 던진 심청은 용왕의 은혜로 살아 돌아와 왕비가 되었어요. 심청이 그간의 일을 털어놓자 임금님은 맹인잔치를 열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지 않소. 당신의 지극한 효심에 하늘도 감동하여 꼭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요. 마침내 신봉사는 잔치에서 심청을 만나 눈을 떴어요. 심청은 아버지께 효도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속담풀이. 심청의 지극한 효심은 마침내 안못 보는 신봉사의 눈을 뜨게 했지요. 지성은 지극한 정성, 감천은 하늘이 감동한다는 뜻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바로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하게 한다는 말이지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사윗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두더지 부부가 살았어요. 두더지 부부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지요. 어느 날 두더지 총각이 용기를 내어 딸과 혼인을 하고 싶다며 찾아왔어요. 하지만 아빠 두더지는 딸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신랑에게 시집 보내고 싶었지요. 그래서 두더지 가족은 힘센 사윗감을 찾아 떠났어요. 먼저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해를 찾아갔지만 구름이 해를 가려버렸어요. 구름을 찾아갔더니 바람이 구름을 날려버렸어요. 바람을 찾아갔지만 돌부처에 부딪히자 힘을 쓰지 못했어요. 돌부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두더지 총각이 땅을 파자
돌부처도 넘어지고 말았어요. 옳거니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더니 두더지 총각이 내 딸에게 가장 어울리는 짝이었어. 아빠 두더지의 말에 모두들 기분 좋게 웃었어요. 예쁜 딸과 두더지 총각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속담풀이. 아빠 두더지는 두더지 총각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지만 사윗감을 찾고 찾다가 결국 두더지 총각을 사윗감으로 맞이하게 되었지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라는 속담은 집신처럼 하찮은 물건도 짝이 있듯 보잘것없는 사람도 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랴? 팥할아범과 토끼 가족. 먼 옛날 팥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팥할아버지는 팥 농사를 아주 잘 지었지요. 팥할아버지는 팥밭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바로 그때 뒷산에 사는 토끼 가족도 팥밭을 바라보며 침을 꼴깍 삼켰지요. 팥할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토끼 가족은 쪼르르 밭밭으로 내려와 잘 익은 팥 알갱이를 탁탁 털어 먹었어요. 팥할아버지가 울타리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쫓아왔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랴 하더니 토끼 녀석들이 내 팥을 다 훔쳐먹네. 깡충깡충 산속으로 달아난 토끼 가족은 그 다음 날도 팥을 따먹으러 왔어요. 팥할아버지는 꾀를 내어 죽은 척 하고 있다가 토끼 가족을 모두 잡았어요. 팥할아버지는 토끼들을 가마솥에 넣고 잡아먹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토끼들은 팥할아버지를 속이고 모두 달아났답니다. 속담풀이. 토끼들이 맛있는 팥을 보고 그냥 지나칠 리 없듯 참새도 곡식이 가득 쌓인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지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두고 가지 못할 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랴 라고 해요. 티끌모아 태산.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 옛날 깊은 산골에 가난한 총각이 살았어요. 총각이 가진 것이라곤 좁쌀 한 톨 뿐이었지요. 총각은 하찮은 좁쌀이지만 소중히 간직하고 세상 구경을 떠났어요. 길을 가던 총각은 주막 주인에게 좁쌀을 맡겼어요. 그런데 쥐가 좁쌀을 홀랑 먹어버렸지요. 총각은 쥐라도 잡아달라고 해서 쥐를 들고 길을 떠났어요. 어느 농부에게 맡긴 쥐를 고양이가 잡아먹자 고양이를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당나귀가 고양이를 밟자 당나귀를 끌고 가고 암소가 당나귀 다리를 부러뜨리자 암소로 바꾸어 갔어요. 총각이 암소를 맡겨두었는데 이번에는 그 암소가 정승댁으로 팔려간 거예요. 정승이 소를 이미 잡아먹었다고 하자 총각은 소고기를 먹은 사람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총각은 소고기를 제일 많이 먹은 정승 딸과 혼인하게 되었지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총각은 좁쌀 한 톨로 암소를 얻고 마침내는 정승 딸과 혼인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속담풀이. 총각은 가진 것이 아주 작은 좁쌀 한 톨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하나를 소중히 아낀 덕에 정승 딸과 결혼할 수 있었지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은 이처럼 아무리 작은 것도 모이면 큰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백두산 장생초. 먼 옛날 백두산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에는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아들이 있었지요. 겨울이 되자 어머니의 병이 점점 깊어갔어요. 아들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른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여쭈었어요. 백두산 꼭대기에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장생초가 있다네. 하지만 이 겨울에 어찌 구하겠나? 아들은 어머니를 살 수 있다는 말에 눈 덮인 백두산을 오르고 또 오르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웬 할머니가 나타나 씨앗을 주었어요. 아들이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 씨앗을 심었더니
풀이 쑥쑥 자라났어요. 그게 바로 장생초였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아들은 마침내 장생초를 구했어요. 아들은 장생초로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속담풀이. 아들은 장생초를 구하려고 눈 덮인 백두산을 올랐어요. 아들의 노력을 기특하게 여긴 백두산 산신령은 장생초를 얻게 도와주었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은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 뱃속 구경. 옛날에 배짱이 두둑한 소금장수가 살았어요. 하루는 소금장수가 고개를 넘으려다 주막에 들렀지요. 주막에 있던 사람들은 고갯길에 호랑이가 나타나니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소금장수는 큰 소리를 치며 고갯길을 넘어갔지요. 그런데 진짜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소금장수는 당황하지 않고 새끼줄로 고리를 만들어 호랑이 목에 던졌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소금장수를 삼키고 말았지요. 소금장수는 호랑이 뱃속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호랑이에게 이미 잡아먹힌 대장장이와 숫장수가 물었어요. 여보시오, 괜찮소? 하하하, 괜찮다 마다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 않소. 세 사람은 호랑이 고기를 구워 먹고 힘을 내어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겼지요. 그러자 호랑이가 발랑 뒤집히면서 세 사람은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속담풀이. 소금장수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도 배짱 두둑하게 꾀를 내어 뱃속에서 빠져나왔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며 산다라는 속담은 이처럼 아무리 위급해도 정신만 차리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혹 때려갔다 혹 붙여온다. 혹부리 영감. 옛날에 착한 혹부리 영감과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살았어요. 어느 날 착한 혹부리 영감은 나무하러 갔다가 비를 피하려고 빈집에 들어갔어요. 혹부리 영감이 심심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도깨비들은 영감이 노래를 잘하는 것이 혹 때문인 줄 알고 혹을 떼어가고 보물을 주었어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혹을 떼고 부자가 되려고 도깨비들을 찾아가서 노래를 부르고는 혹을 가리키며 노래 주머니를 사라고 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이 혹 하나를 척 붙이며 말했어요. 이 거짓말쟁이야. 이 혹도 네가 가져가라.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혹 때려갔다가 혹을 붙여오다니 엉엉엉.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울면서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속담풀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혹 하나를 더 붙이고 말았어요. 이처럼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덜어내려다가 오히려 싫어하는 다른 것까지 더 맞게 되었을 때 혹 때려갔다 혹 붙여온다라고 하지요. 황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 활 잘 쏘는 총각. 옛날에 시골 총각이 한양 구경에 나섰어요. 총각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비단 옷과 활을 샀어요. 길을 가다 죽은 꿩 2마리를 보고는 냉큼 주워 화살에 꿰어 다녔지요. 총각이 주막에 들르자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명궁이 왔다며 야단이었어요. 사실 총각은 활을 한 번도 쏘아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떤 사내가 나타나 총각을 정승댁으로 데려갔어요. 정승은 부엉이가 올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며 총각에게 부엉이를 잡아달라고 했죠. 그날 밤 총각은 온몸에 먹칠을 한 뒤 손으로 부엉이를 잡았어요. 덕분에 총각은 정승딸과 혼이 나게 되었지요. 어느 활쏘기 대회에 나간 총각은 활을 쏘지 못하고 쩔쩔맸어요. 그런데 정승이 총각의 팔을 치는 바람에 우연히 솔개 2마리를 잡았지요. 휴, 황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았네.
못 맞췄으면 어쩔 뻔했어. 총각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속담풀이. 행동이 굼뜬 황소가 뒷걸음치다가 우연히 쥐를 밟아 잡기도 해요. 총각이 어쩌다 쏜 활로 새를 잡은 것처럼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을 이루거나 알아맞히는 것을 황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 라고 해요.